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 교과서를 넘어선 진짜 한반도 구석기 시대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핵심 인물과 놀라운 발견들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한국 구석기 시대 강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속에서 한반도 최초 인류의 흔적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것. 이게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구석기 시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대략 70만 년 전 이전부터 시작해서 1만 년 전까지 이어졌으니까요. 한국사에서 가장 긴 시대예요. 보통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질학적으로는 그 플라이스토세,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엔 해수면이 낮아서 한반도가 지금의 중국이나 일본하고 육지로 연결되기도 했었고요. 그 시절 이 땅에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솔직히 너무 까마득한 옛날인데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증거 찾는 것부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1930년대 그 북한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에서 처음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긴 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연구로 바로 이어진 건 아니었고요. 웅기, 굴포리 유적 발굴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반도, 특히 이제 남한에서 구석기 시대 연구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발견 말씀이시군요. 1964년 파렌 손보기 선생께서 공주 석장리 유적을 발굴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위대한 발견이라고까지 불리는 건가요? 그냥 오래된 돌멩이 찾은 거,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럼요.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찾았다. 그게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 고고학계는 주로 청동기나 신석기 시대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석장리 유적 발굴로 그 관심이 수십만 년 전, 그 까마득한 구석기 시대로 단숨에 확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학자들 주도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학자들이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고대사를 파헤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죠. 손보기 선생은 그야말로 남한 구석기 연구의 문을 여신, 개척자이신 셈입니다. 와, 우리 손으로 우리 역사를 찾는 시작점이었다니. 정말 의미가 깊네요. 근데 그 석장리 유적 자체에서도 뭔가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석장리 유적은 그 내용면에서도 아주 풍부합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불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석기를 만드는 기술도 확인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약 4만 년 전 후기 기석기 시대 지층에서 발견된 유물들이에요. 이게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몸을 치장했을 법한 장신구나 심지어 피리로 추정되는 악기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물고기나 동물 모양이 새겨진 조각품, 또 어떤 의미를 담았을지 모르는 기호 같은 것들도 발견됐고요. 이건 거의 초기 예술활동의 징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술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만 년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예술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풍부했다는 거죠. 4만 년 전의 예술이라니,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그냥 생존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1978년 연천 전곡리 유적 발견이죠. 이건 발견 과정부터가 좀 드라마틱했다면서요? 맞아요. 아주 우연한 발견이었죠. 당시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한탄강변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좀 특이하게 생긴 돌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딱 봐도 보통 돌이 아니다. 직감한 거죠. 그래서 보웬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이걸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들었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떤 돌이었길래요? 그렇게 대단했어요? 바로 아슐리안형 주목도끼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세계 구석기 연구에는 모비우스 선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주장한 건데 간단히 말하면 인도 동쪽,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발견되는 그런 정교하게 양면을 가공한 아슐리안 주목도끼, 이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었죠. 네. 이걸 근거로 해서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가 서양보다 기술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동양 쪽은 좀 원시적이었어. 이런 식의 약간 편견 같은 게 깔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딱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데 전공리에서 그것도 여러 점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떡하니 발견된 겁니다. 연대는 뭐 대략 27만 년에서 1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되고요. 이 발견 하나로 수십 년간 진짜 철옹성 같았던 그 모비우스 이론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동아시아 사람들도 똑같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술적 평등론의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덕분에 한국 구석기 연구가 단숨에 세계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와, 그렉 보엔의 산책이 정말 역사를 바꿨네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발견들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술, 그러니까 그들이 남긴 도구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 그 돌멩이들이 진짜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며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이었고 생존 필수품이었죠. 전기와 중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로는 흔히 찌개, 글개, 밀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찌개는 뭐 나무를 자르거나 동물의 뼈를 부수는 데 썼을 테고 글개나 밀개는 주로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손질하는 데 아주 유용했겠죠.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주먹도끼, 이건 정말 다용도, 만능 도구였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다는 걸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이 그냥 뭐 대충 막 만든 게 아니라 돌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탁 깨트려서 날을 세운 상당한 지혜와 기술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스마트폰 같은 거였군요. 생존에 꼭 필요한. 근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혹시 한국 구석기 시대에도 뭔가 좀 혁신적인 기술 발전? 이런 게 있었을까요? 특히 후기 구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어요. 바로 승배 찌르개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승배 찌르개요? 네, 좀 생소한데요. 그게 어떤 도구인가요? 주로 이제 격지라고 해서 돌을 깨서 만든 얇은 조각 있잖아요. 아니면 길쭉한 돌날 같은 걸로 만드는데 핵심은 한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고 반대쪽 끝 부분, 그러니까 승배라고 부르는 부분을 약간 좁고 뭉툭하게 다듬어요. 왜냐하면 자루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 자루에 끼울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잠깐만요. 그럼 돌만 쓴 게 아니라 나무 같은 다른 재료랑 합쳐서 썼단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돌이라는 석기하고 나무 같은 자루, 이 서로 다른 재료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돌을 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재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정교한 설계 능력도 필요하고요. 뭐랄까, 일종의 초기 재료공학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냥 찌르개가 아니었군요. 복합 도구라. 이게 그럼 뭐 사냥 같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손에 쥐고 찌르는 거랑 긴 나무 자루 끝에 이 승배 찌르개를 단단히 묶어서 창이나 투창으로 사용하는 것. 사냥의 효율성이나 안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겠죠. 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어쩌면 더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요. 이 승배 찌르개가 충북 단양의 수양계 유적이나 뭐 밀양 고래리 유적, 이렇게 한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승배 찌르개. 야, 정말 구석기 시대의 기술 혁신을 딱 상징하는 유물이네요. 도구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흥미로운데 역시 가장 궁금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그 도구를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삶이나 생각, 뭐 감중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는 단서는 없을까요? 있죠.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흥수아이 이야기입니다. 아, 흥수아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좀 슬픈 사연이 있는 아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1983년에 충북 청원군, 지금의 청주시죠. 거기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뼈 화석입니다. 발견하신 분이 김흥수 씨여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부르죠. 분석 결과를 보니까 약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한 5, 6세 정도 된 아이로 추정됩니다. 현생 인류,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호모사피엔스였고요. 4만 년 전 아이의 뼈라니. 와,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 모습도 좀 알 수 있나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네, 체질 인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뇌용량이 한 1200에서 1300cc 정도로 현대인하고 비교해도 크게 작지 않아요.
선사시대 인류의 특징이랑 현대인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죠. 뭐 뒤통수가 좀 튀어나온 짱구형 머리에 아래턱은 약간 둔탁한 편이고요. 이런 특징들은 제천 전말동굴에서 발견된 전말인 같은 다른 구석기 시대 인골들하고 비교 연구하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후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현대 한국인에게까지 어떻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지 지금 우리 민족의 뿌리를 추적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야, 우리 조상의 모습을 직접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흥수아이가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건 그 발견된 모습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좀 특별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흥수아의 뼈가 그냥 동굴 바닥에 막 흩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평한 석회암 바닥 위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눕힌 것처럼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요. 그 위에는 또 고운 흙이 뿌려진 흔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일부러 눕히고 흙까지 뿌렸다. 이건 그냥 죽음을 방치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시신을 정성껏 처리하는 행위, 즉 장례 혹은 매장 풍습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약 4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죽은 동족, 특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의례의 시작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4만 년 전에 이미 장례라니. 뭔가 좀 뭉클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그 꽃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바로 국화꽃가루 분석 결과입니다. 흥서의 유골 주변의 흙을 채취해서 분석을 했더니 유독 국화과 꽃가루가 다량으로 발견된 거예요. 국화꽃가루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장례 의식 중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주검 위에 국화꽃을 뿌려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꽃을 뿌려주었다고요? 4만 년 전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국화는 보통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굴 안까지 일부러 가져와서 뿌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건 뭐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죠.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꽃을 뿌리는 게. 즉, 죽은 아이를 애도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어떤 정서적인, 어쩌면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쩌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관념 같은 것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흥수아의 이야기는 정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원시인으로만 생각했던 제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슬픈, 애도, 어쩌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구석기 문화는 왜 결국 막을 내리고 다음 시대로 넘어갔을까요? 그 길고 길었던 시대의 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변화의 동력은 역시 기후변화였습니다. 약 1만 년 전쯤에요. 지질학적으로 플라이스토세가 끝나고 홀로세, 즉 현세가 시작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따뜻한 간빙기가 찾아온 거죠. 이 과정에서 거대한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도 아주 빠르게 높아졌고요. 기후가 따뜻해지고 바다가 넓어졌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람들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냥 살기 좋아진 거 아닌가요?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고요. 한반도의 생태 환경과 지형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했던 매머드 같은 큰 동물들은 점차 사라졌겠죠. 대신에 온대성 기후에 맞는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중소형 동물들이 많아졌을 거고요.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선이 복잡해지고 강하구가 발달하면서 어패류 같은 해양 자원도 훨씬 풍부해졌을 겁니다. 먹어서 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계속 예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냥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정주성의 강화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구석기 시대의 생활 방식과는 좀 다르게 기후가 안정되고 주변 환경, 특히 강가나 해안가에 먹을 것이 풍부해지니까 점차 한 곳에 비교적 오래 머물러 사는 생활이 가능해진 거죠. 굳이 힘들게 멀리 이동할 필요성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주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다양한 식물 자원을 활용하고 또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점차 정착 생활의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그에 따른 생계 방식의 다변화,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즉,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농경의 시작 가능성이라든지 음식을 조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토기, 특히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의 발명, 그리고 더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간석기의 등장 같은 이런 신석기 시대 문화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끝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급격한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전환점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였다. 오늘 정말 먼 시간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오랜 학설의 도전장을 내민 전곡리 주먹도끼부터 구석기 시대의 첨단 기술이었던 쓴배 찌르개, 그리고 4만 년 전 아이의 장례를 통해 엿본 초기 인류의 깊은 정신세계까지. 이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한반도 구석기 시대는 결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듯이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단순히 원시적이기만 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쓴배 찌르개 같은 독창적인 도구를 발명해내는 그런 기술 혁신을 이루었고요. 또 흥수아이의 예처럼 죽음을 애도하고 상징적인 행위를 할 줄 아는 인간적인 복잡성을 지닌 아주 역동적인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경험과 지혜가 이후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한국사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체질 인류학 같은 분야에서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현대 한국인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반도 역사의 그 깊고 장대한 뿌리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과서 속 몇 줄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주석장리 유적 이야기를 할 때 약 4만 년 전 유물 중에 그림, 기호, 조각 같은 초기 예술활동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과연 그들이 돌이나 뼈에 새겼을지도 모를 그 희미한 흔적들, 그 초기 예술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파편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과 그들만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비밀은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채 어딘가에서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